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민선 7기 2주년을 맞았어요. 사실 2주년하고 2달이 조금 더 넘었는데, 네. 그죠? 벌써 2년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반환점을 돌면 한 번씩 또 지난 날을 반추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네. 지금 이 코로나19 비상이다 보니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OBS 경인 TV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2년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한테는 아주 특별한 2주년인데 본인은 오시진 않고 여기는 자 대법원의 무죄 처리 파기환송으로 정치 족쇄에서 좀 벗어남으로써 도정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말 뭐 날개를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훨훨 나는 것 같아요. 네. 훨훨 하얀색 날개. 네,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대선이 2년 남았는데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대권 후보로 부상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지금 떠올랐는데 취임 2주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우리 경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함께할 분 있죠? 함께한 분들 있죠? 죄송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창석 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황교안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OBS 보도국 김민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진짜 오랜만. 제가 네. 5월에 왔더라고요. 그죠. 좀 자주 불러주세요. 예. 네. 제가 힘이 있는 건 아니라. 그 여론조사 기간에도 좀 경기도에 관심이 좀 많다면서요. 많죠. 네.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대선 주자 후보 1위가 됐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경기도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그 인구 구성비를 보면 한 31% 경기, 인천 다 합쳐서 인구가 1,370만 명 되고요. 네. 100만이 넘는 도시가 3군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역대 도지사들이 대선 주자 후보군이 많았거든요. 이인재 지사부터 해서 뭐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해서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경기도, 또 제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기도의 지난 2년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민선 7기 2년을 짧게 봤습니다. 뭐 정책적으로 주목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뭔지 또 지난 2년을 짧게 평가하면 우리 한 분씩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장석현 의원부터. 굳이 점수를 따지면 저는 80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수를 떠나서 지옥에서 피어낸 연꽃 같은 2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요? 지옥에서? 네, 피어낸 연꽃 같은 2년. 왜요? 예, 뭐 저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지 않았다면 네. 정치인으로서 생명은 당연히 끝나는 거고요. 선거 보전 비용까지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네. 경제적 타격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앞날 남은 인생까지도 엄청나게 뒤흔들 수 있었던 그런 2년을 보냈는데 그런 2년 와중에서도 사실 이제 재난 긴급 지원금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계곡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를 했었다. 그것이 아하.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파가 됐고 이 계곡정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만 시행이 됐지만 강원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계곡정비 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전 국민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2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피어난 연꽃이라고 표현했고 만약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100점도 될 수 있었겠네요. 아니, 지역이었기 때문에 20점이 8점 빠진 거 아닌가? 아니 앞으로 할 게 남아 있기 때문에 20점을 뺐습니다. 좋습니다. 네. 황 부대변인. 네, 저는 이제 뭐 5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기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네. 4년 마쳤을 때 100점을 향해 가라는 의미로 뭐 격려 섞인 의미로 50점 드리고 또 누가 한편으로는 격려로 50점을 줍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라. 숟가락인데요. 격려로 숟가락을 좀. 처음 듣는 아직 얘기입니다. 끝나지가 네. 않았으니까. 야, 50점 주면서 나머지 잘 격려라니요. 보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좀 많은 이슈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적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드는 이재명 지사의 인연이었는데 그 전에 뭐 이제 손학규 전 지사나 뭐 김문수 전 지사, 남경필 전 지사가 있긴 했지만 뭐 다들 이제 대선을 꿈꾸긴 했지만 중량감이나 아니면 주목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시장보다는 물론 경기도가 제일 지자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시장보다는 좀 밀렸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응급실 CCTV 설치나 재난기본소득 아니면 청년수당 이런 각종 이슈에서 오히려 박원순 전 시장을 능가하게 본인이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은 분명히 보여줬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새로운 복지 이슈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새롭게 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평가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정치적 행보로 인해서 어떤 이슈 선점력으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치는 올라갔는데 과연 그만큼 도민의 삶도 나아졌는지 뭐 만족도 여부와는 별개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자신 대선의 전초전으로 어떤 정책적인 실험 무대로서 경기도 도정을 좀 이끈 건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점이다? 예, 격려의 의미로 50점입니다. 자, 당색이 조금 짙어요. 상방이 80점, 민주당 쪽, 또 미래통합당 쪽 50점. 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김민주 기자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65점 드리겠습니다. 딱 중간. 딱 중간. 네. 능력은 충분히 검증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여의도를 어떻게 아우르는지 좀 지켜볼 대목에서 35점 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한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희상 전 의장이랑 김두관 의원이랑 다 같이 해서 이렇게 돼지 탈 같은 거, 돼지 인형 모자 네, 같은 걸 쓰시고서 기억납니다. 예, 다들 심각하게 재밌는 발언들을 했는데 혼자 심각하게 발언을 하셨었어요. 그때 기억이 남는데 국가 방역 체계를 위해서 양돈 농가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양돈 농가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네. 이랬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큰 농가와 다르게 이제 작은 농가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방역이나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의 방역 초기에 이 소규모 농가들에서 기르는 돼지들을 다 사들여서 폐기하거나 도축을 했어요. 이걸 추진했는데 네. 이제 과잉 대응이라도 사후 약 처방 다시 할게요. 과잉 대응이라도 사후 약 방문보다 낫다. 뭐 이게 사실 성과도 냈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시민들이 가장 큰 성과로 뽑는 정책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평가 관련해서 네. 자체 평가, 경기도 자체 평가, 외부 평가가 있는데 자체 평가는 이제 도민 대상 조사 결과에서 한 네. 79%, 10명 중 8명이 긍정 평가를 했고요. 1년 전에 비하면 19%포인트 상승한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언론사 평가는 한 70% 정도. 어쨌든 굉장히 높은 평가를 이제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경기도 정책 선호도와 관련해서 경기일보가 조원 CNI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경기도민 대상 조사인데 네. 경기 지역 화폐 등 경제 활성화 정책 21.5%, 공공건설 공사 원가 공개 등 부동산 정책이 16.4%,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 사업 확대 등 복지 정책가 10.6% 순으로 나타나서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거로는 뭐 수술실 CCTV 설치라든지 하천 등 계곡 불법 정비 이런 것들 한 9% 내외고 그 성남시장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지역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이런 그 경제적인 이슈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적 조금 높게 받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뭐 경기도민입니다. 저는 타 지역 주민들이 야 경기도민이라서 좋겠다 얘기 들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네. 뭐 때문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MC장은 또 경기도민이잖아요. 네. 뭐가 크게 와닿았어요? 일단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기본소득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리한 거. 아, 백숙 생각나셨군요. 네. 거기 백숙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자리세까지 네. 해서 똑같은 닭인데 거기 딱 먹으려면 치킨 10번 안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갈 때마다 한 번씩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뭐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재명 지사가 의지가 일단 강했고 지금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한테 들었는데 그 정비 중에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쉬는 날인데 네. 주말에 그냥 말도 없이 보좌진들한테도 말도 없이 그냥 경기도에 있는 계곡에 가서 사진을 네. 찍어서 올렸대요. 아. 이 정도 되고 있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긴장을 안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뭐 해변가에도 그 천막 같은 거, 그 치는 거 네. 한번 조치를 취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전에는 이런 행정이
안 통했습니까? 이재명 지사 때만 되는 것 같아요. 왜 사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의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왜냐면 이 계곡 정비 같은 걸 할 때 일단 그 상인들을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상인들이 했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은 시간을 좀 달라. 갑자기 이러시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 난 올해 입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계곡 정비를 하라고 했었던 그 행정명령은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었던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다. 그리고 올해 입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입주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걸 알고 들어오시지 않았느냐라고 충분한 소통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데 네. 저는 원래 포퓰리즘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면 이게 대중주의라는 뜻입니다. 이 반대말은 엘리트주의였고요. 과거 정치는 소수 엘리트 권력이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사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것에 반한 의미로 순수한 의미로 이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뜻이 이제 포퓰리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경기도에 국한한다면 경기도민이 강력하게 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과 조금 더 각세우더라도 또는 연합회라든지 흔히 말하는 그 선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합회와 각을 세우더라도 나는 도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또 다른 당이었잖아요. 한교안 부대변인. 네. 그전에는 좀 안 됐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저는 오창석 평론가 말에 이거는 사실 동의를 하는 동의합니까? 네, 동의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면 중간에 제도를 갖다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내에서는 네. 이해관계가 이렇게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거나 혹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거 사실 뭐 행정력을 발휘하던 뭐 도지사나 아니면은 뭐 타 시도의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소수의 이익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폐기하거나 완전 바꿀 때는 그래도 이런 단점이 생긴다,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명분하에 사실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뭐 소통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추진력 하나만큼은 기존의 다른 지사나 아니면 지자체장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인정을 부분은 해줘야 네. 된다. 이런 당을 떠난 열린 모습 50점 드리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50점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네요. 네.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적법한 행정 절차를 가지고 이게 추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시끄러운 듯한데 일단 집행이 되면 적법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이 결국 수긍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잡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가서 약간 뭔가 관행이나 관례에서 불편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요소들을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가니까 정리가 그냥 조용히 끝나는 그래서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아유 너희 도지사는 참 좋다, 돈도 잘 주고 뭐 그런 기억이 나고 그렇게 경기도로 이사 오라고 아니요 이렇게 신청해 주신다고.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는 지자체장은 그 지자체장하고 이재명 지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인지. 어디든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이렇게 주목받는 게 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지지율이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낮았어요. 29%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좀 달라지고 또 주목받게 된 겁니까? 일단 이게 두 번의 모멘텀 상승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광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 2018년 처음 시작할 때 29%였는데 그렇죠. 1차 상승기가 2019년 7월에서 10월 사이 이때가 이제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를 아젠다화하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40에서 49%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때가 이제 계곡 하천 불법 정비라든지 또 그 경기도 6개 도립 의료원 CCTV 설치 그리고 교외선 추진, 특히 이 교외선 추진을 통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지지를 많이 확보를 해요. 아하. 거의 한 77%까지 뭐 의정부, 양주, 포천 이런데. 예. 그리고 이제 2차 상승기가 있었는데 그게 2020년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예요. 코로나? 예, 코로나19 때 이제 아무래도 신천지에 대한 그 강력한 제재 이게 이재명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두 번의 상승기를 통해서 어떤 모멘텀, 대선 후보 1, 2위 그 크로스를 가져오는 모멘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자, 현재 도민들도 70% 이상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돌이켜보면 이 경선 과정부터 해서 당선까지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뭐 정치 생명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났다가 올라갔다 끝났다가 이거 뭐 불사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인재, 피닉제가 생각나면 이인재 저 의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뭐 뜨겁더라고요.
실제로 뜨거워요? 네, 뜨거워 보여요. 진짜 살 것 피닉스시군요. 같아서. 네. 근데 이 생명력, 이 같은 생명력의 비결은 뭘까요? 뭐 이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인재 전 의원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 환경 부대한테 왜냐면 물어볼까요?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적으로 옮겨가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당적으로 옮긴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다른 부분인데 결국은 전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기본소득의 기틀을 다졌던 것이 결국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했었던 청년 배당이고요. 네. 이 청년 배당이 당시 성남시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이 모란시장 개시장 철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담당했었던 이 공무원이 한 6개월 동안 그 시장에 상주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가서 그 시장에서 밥을 먹고 점심 같이 시장 먹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결국 이 시장을 철거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국민들은 어떠한 논란이 있으면 네. 결국 판단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다. 나머지는 정책인데 그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이 사람은 그럼 정치는 참 잘했네. 정책적으로 평가받을 일은 했네. 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마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지지율 상승 배경이라고 봅니다.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을 바꿨다고 그래서 피닉자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뭐 본인 개인기와 네.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적인 여건들이 좀 많이 맞아 떨어졌다. 사실은 탄핵 이후에 이제 2017년 탄핵 이후에 2018년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취임을 했는데 탄핵 이후에 사실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에 쌓였습니다. 사실은 뭐 전 정부의 잘못을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 이후에 질이 멸렬하게 이루어졌던 정치권의 싸움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경제 위기, 부동산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또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19 그다음에 폭우 피해 뭐 이런 정도로 사실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많이 실망감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정치권들이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사실 일례로 코로나19 때 사실은 뭐 정부도 사실은 마스크 대란 뭐 겪으면서 초반에 좀 혼란을 겪었고 뭐 반성하지만 미래통합당도 역시 명확한 대안 없이 사실은 중국인 입국 금지만 저희도 외쳤거든요. 그거는 반성합니까? 그럼요.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 예. 그래서 양쪽 다 어떤 명확한 대안을 못 내놓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돈을 나눠줘 버렸거든요. 기본소득 뭐지 재난지원금 나눠주겠다 하고 먼저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이제는 좀 질이 멸렬하다라고 그렇죠. 느꼈던 국민들에게 어떤 본인 별명이 이제 사이다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별명이 그런 식으로 좀 청량감을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패널들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결단력, 실행력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행정명령도 발동을 했었죠. 그래서 위기 대응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객관적 성과는 있었나요? 이제 이 결정적 장면들을 네. 두고 시선이 엇갈리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 대규모 감염 일촉즉발 상황일 때 직접 신천지 과천본부를 가서 명단 내놓을 때까지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죠. 뭐, 예. 또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그 가평 별장을 직접 갔죠, 가서 직접. 코로나 검사를 결국 받게 했죠. 또 이제 쿠팡 물류센터가 있던 부천의 네. 경우에도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배송 직원 명단을 안 줘서 애를 먹었어요 초반에. 그렇죠. 근데 쿠팡 측에 특별 사법 경찰이 간다고 직접 전화 통보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로 명단을 내놨죠.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불안한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이런 것들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는 확실히 이재명 지사가 한 것 같아요. 시원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 보여주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방침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지방 정부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양시는 안심카 선별진료소 이런 걸 도입해서 세계적인 주목도 받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작한 전북 전주시 그렇죠. 이런 것도 지방 정부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보여주기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성과 부분은 뭐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잡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성남시장 때도 그랬지만 막 기억이 날 거예요. 경기도지사 초기 때 공무원 이름표 붙여라 갈등을 벌인 것도 있었고요. 너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지적도 많습니다. 2년 동안 좀 아쉬운 점, 좋은 점 말고 아쉬운 점을 한번 제일 먼저 아쉬운 점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강 부대변인. 방금 먼저 말씀하신 2018년도 네. 처음 취임 초기에 이제 좀 책임감 갖고 일하라는 취지로 이제 공무원들에게 이름표 이름표를 달라고 붙이는 거. 했다가 네. 이제 공무원 노조로부터 이제 반발이 좀 부딪힌 적이 있고요. 또 올해 3월에 이제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때 당시 장덕천 부산시장이 이거보다는 부천시장이죠. 부천시장이죠. 죄송합니다. 예. 부천시장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4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그러면 부천시는 안 빼고 주겠다가. 주겠다라고 안 했다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사과하고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부천이에요. 본인이.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남양주하고도 또 갈등을 빚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뭐 지역 화폐로 할 것인가, 현금으로 할 것인가로. 그 이후에 이제 남양주시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들어간 상태고 이후에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라는 명목으로 이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비리나 횡령 등 이런 부분을 적발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 행정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일련의 사건들에서 뭐 이외에도 다른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김민주 기자 얘기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지적과 또 하나는 너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약간 적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좀 본인 뜻에 맞춰가라는 식으로 게다가 또 여론전을 좀 펼쳐서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라는 좀 지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론조 몰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 이게 이재명 지사 지지율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적극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 긍정 평가에서 한 44% 정도가 예. 매우 잘한다 층이거든요. 이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적극 지지층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와 중도의 확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수층도 지지자가 꽤 있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그 경기 북부 지역에서 77%가 나온다는 건 이 지역 자체가 되게 그 도농 복합 지역이어서 굉장히 그렇죠. 보수 성향이 강한데 이쪽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가 행정평가에서도 굉장히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 세 가지 특징, 다 좋네요. 예, 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게 좀 초반에 시끄럽고 약간 보여주기식, 강압식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게 이제 뒷말이 없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좀 잘 추진하는 그래서 이제 보수층이 당겨지는 건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입법적 추진력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실 CCTV 같은 경우도 입법적 추진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버스 공영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개발 입주민 환수제 이런 것들은 다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절차적으로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지역적 한계가 있거든요. 이 경기도라는 곳이 그 좀 지역 정체성이 좀 약하고 지역색도 좀 약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한계나 이제 좀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어느 측면에 가면은 이게 또 그 결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중성이 있거든요. 근데 입법적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걸 지자체장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국회의원들 편지 쓰시더라고요, 편지 다 보니까. 썼잖아요. 이제 그게 쇼는 아니고 진짜 이제 추진하고 싶은 것들을 좀 도와달라는 의미였죠. 깁니까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죠. 뭐. 결국 다 본인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생각이 달라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보여주기라고 이게 인정을 하셨다고 소통입니까 하니까. 쇼입니까? 진짜 입법적 필요성이. 근데 사실 이제 정치인의 장점은 곧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추진력이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네. 도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추진력이란 건 결국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을 경우는 추진력이 있다. 네. 잘 되지 못했을 경우는 너무 불도저식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편지를 쓰는 것이 보여주기식이고 쇼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나중에 판단을 할 겁니다. 도지사는 이렇게 원했는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잘못이 도지사한테 가지 않고 국회로 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여기까지도 정치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내 기반이 아직은 좀 약하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제 주위에서 또 보면 이 이재명 지사를 평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호불호가 강합니다. 좋고는 나쁘고예요. 중간은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죠? 또 특이한 건 진영 논리에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로 갈리는 특징들이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나 이 기자들은 행정가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소 짓고 있어요, 김민주 네. 기자. 예. 이 앞에 건 편집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카페에서 막전 마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50대로 보이는 남성 4분이 이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네. 부동산 얘기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가 더 많이 내냐, 내가 뭐 많이 내냐 하시다가 세금이요? 예. 정치 얘기로 넘어가셨는데 네. 바로 이재명 지사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 계곡 불법 시설 아까 강제 철거한 그 강단을 보고
국정이 전두환의 향수를 느꼈다. 어떤 아버님께서 말씀. 결은 조금 다른데 그죠? 네. 결은 조금 다른데. 결은 조금 그런 느낌이 다른데 오군요. 옛날 예. 분들이니까 우와. 좀 그런가요? 아무튼 예. 국회 출입기자 중에서도 지난 지선 때 이재명 지사를 투표했다는 모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이재명 정도 돼야 기득권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경기도청 출입하는 모 기자는 이재명식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공약 이행률이 높고 잘 부각이 되잖아요. 그게 공무원 조직이 잘 움직인다는 것. 공무원 조직을 잘 움직인다는 것. 그렇죠. 그걸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다른 기자는 이제 일을 잘 할런지 모르겠지만 형수한테 욕한 걸 듣고 나는 대통령으로는 지지할 안 수 된다. 없다. 예. 삶이 평범, 뭐 평탄하거나 기득권, 주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안정감에 있어서는 좀 덜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좀 평가가 진짜 극단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저 네. 개인사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2018년 도지사 당선되고 한 1년간 많이 지지율이 힘들었어요. 거의 정체 상태였었어요. 그렇죠. 40% 정체 상태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추진력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속성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이 그 행정적인 성과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약간 그 이명박의 그 리더십이 조금 그림자로 드리우기는 해요. 그게 약간 나중에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정책은 뭐 상당히 추진력이 있고 많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다 하고 있는데 자, 사회적으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슈를 또 논란을 또 불러일으킨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공공 배달앱 기억나죠? 또 CCTV 설치. 먼저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시장이 개입을 하느냐 두고 논란이 좀 컸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이제 기존의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독과점 논란이 있었죠. 독일 기업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렇죠. 배달 서비스 1, 2위를 갖다가 이제 독일에서 다 외국계 기업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 맞춰서 또 수수료 인상 문제가 불거졌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전북 군산에서 있었던 배달의 명수 서비스를 갖다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들이 환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저도 뭐 그런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면 당장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죠? 첫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결국은 그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그리고 그 공공 앱을 갖다 운영하는 운영이나 홍보 아니면 구축 비용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를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좀 낮추겠다고 서울시에서 공공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당초 목표의 1%에도 못 미치고 있고 뭐 작년 제로페이 예산만도 한 38억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사실 만만치 않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수수료 인상이라는 그런 키워드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맞지만 민간의 영역에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방을 구할 때도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숙소 어디 가서 여행 갔을 때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구할 때도 저희가 이용을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수수료 문제가 벌어지고 하면 뭐든지 공공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투입되는 거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간 시장이 어떻게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소비자보호법을 어떻게 다듬고 개정을 해서 적절한 규제와 그 조율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정치인의 좀 더 올바른 어떤 접근 방식이 아닐까라는 좀 지적은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시장에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가 개입할 때는 그게 최소 한정적이어야 되는데 뭐 국방이라든지 네. 안전, 의료, 민생 경제 정도 부분인데 결국 이 배달앱 같은 경우는 이제 민생 경제라는 명분으로 들어간 것이죠. 네. 똑같은 것이 첫 번째 예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또 다른 이제 배달 업체에 등록할 때 가맹비를 듭니다. 이 비용을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한다면 가맹비를 받지 않아야겠죠. 네. 부담을 줄이는 것이니까. 다만 서버가 확충되고 계속해서 서버가 늘어난다면 이 서버 확충비는 분명히 도민의 예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시행했었다고 했던 군산의 배달의 명수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1억으로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됐다가 계속해서 가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2억, 많이 3억씩 들어요. 계속 늘어난 거예요. 예. 이 돈은 분명히 언젠가는 지자체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적재산권이라는 부분입니다. 배달앱이 배달앱을 개발하고 초기 시스템 구축하고 처음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을 만들 때 전단지를 모두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수기로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예. 시작했었던 기업의 피땀 흘린 눈물과 노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는 있지만 과연 국가가 민생 경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와서 기업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뺏어갔을 때
다른 기업들이 보고 내가 키워낸 기업을 언제든지 국가가 민생경제라는 명분을 뺏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와 결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한 번은 따져봐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곳에 4조 대에 이제 인수한 것이죠. 그렇죠. 네이버가 시가 총액이 50조입니다. 거의 중견 기업에게 오더하죠. 넘기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에게 일감을 줬다. 이런 비판을 또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 부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분 다 뭐 공공 배달앱의 공공성이냐 또 시장에 지나친 개입이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공공 배달 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지자체에서 이걸 뭐 너도 나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장단점은 두 분 다 말씀하셔가지고 넘어가고 목적은 이제 배달의 민족의 독과점을 견제하면서 소상공인들 수수료를 좀 낮춰주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지난달 초에 NHN 페이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빠르면 다음 달 올해 안에는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미 2% 중개 수수료 2%만 받는 제로 배달 유니온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전북 군산시 아까 말씀하신 배달의 명수, 또 명수. 인천 서구에는 배달 서구도 서비스 중입니다. 배달서구 지금 서비스 진행 중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또 일부분은 좀 지켜봐야 사실 되겠습니다. 그게 공공 분야 그 공사 원가 공개 때도 이게 잡음이 좀 약간 반발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약간 틈새 시장을 잘 파고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부지불식 가게는 잘 인식은 못했지만 그 정책 경쟁을 지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네. 서울시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그렇죠. 때도 교통부에 서울시에서 지급을 했을 때 지하철 요금 이제 경기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 지급 안 하냐고 반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 경쟁을 계속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정치인들이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현재. 자, 이재명 또 경기도 하면 뭐니 해도 떠오르는 게 뭐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넘어서 지금은 우리 사회 어젠다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논쟁을 지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또 가능하다 말이 많아요.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어떻습니까? 일단 그 경기도지사 이전에 성남시 시장 때는 성남시가 워낙 작았고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높았습니다. 네.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결국 온 국민이 이렇게 한번 써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국민들의 열망이 충분히 높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유의미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것이 OECD가 한국 경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죠. 예. 유일하게 0.4% 포인트 오른 것으로 우리나라만 성장률을 좀 다시 재조정했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6월 대비 민간 소비가 국가 전체적으로 0.5%가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대비 8월까지 딱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시기가 맞물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월부터 시작했었는데요. 33일 만에 사용률이 82.4%였는데 7조 9,275억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월부터 8월 3개월 동안 7조가 시중에 풀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지게 됐고 내수 진작이 분명히 됐습니다. 또 하나 유의미한 조사는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 인천 기준이지만 네. 전통시장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아, 좋네요. 28.8%.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됐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쓴 거를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통합당 정강정책 이 초안 첫머리에 기본소득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통합당과 네. 맞나요, 이게? 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이재명 도지사와 연대하는 겁니까? 네, 이 어떻게 기본소득 빅텐트 치시는 거예요? 저기 이게? 한번 보세요, 옆에. 네. 저 이재명 지사 있어요. 네, 아, 연대합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텐트 큰 거 하나 치시는 겁니까? 저도 사실 같이 갑니까? 이재명 지사가 미래통합당을 칭찬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태어났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정강정책 보고서 발표되고 나서 이제 적확한 선택이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 그랬냐면 과거에 기초연금 두고서 민주당이 망설여서 미래통합당이 덕을 봤다.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민주당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고민이 좀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인영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직 당내에서 입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완벽한 서포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미래통합당하고 기본소득 부분에서 좀 겹치니까 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오히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주길 바라겠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에서 그동안 나온 얘기들은 오히려 전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다 기본소득보다는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아직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도 사실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늘려가자 요 정도 큰 틀만 나온 거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는 나오지가 않았고 미래통합당 역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계속 수차례 언급은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달 7월에 저희가 한계를 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네. 특정 계층을 상대로 시행을 먼저 하자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방향은 논의를 돼야 되겠지만 조금은 결이 다르지 않나.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저번에 이제 저희가 전국 기본소득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시간에 이렇게 추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기초연금이나 복지제도? 노령연금, 복지제도와에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미래통합당하고 단순히 둘이 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좀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말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수치가 좀 있습니까? 효과적인 측면. 조사상으로 보면은 네. 올해 3월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요새 이렇게 도민 여론조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가정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네. 70%였고 소득이 줄었다가 61%, 자영업자에서는 85%가 소득이 줄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명 중 7, 8명은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네. 주려면 한 76만 원 정도 달라 더 이런 달라. 의견이에요. 네. 예. 였고 그 실제 리얼미터가 5월 19일 날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71.9%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영업자도 한 62%가 도움됐다고 했고, 그럼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어디다 썼냐? 이게 소비재에 썼다는 게 51%여서 그렇죠. 일단 골목 상권에는 좀 영향을 줬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이게 좀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이거 지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2차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은 찬성 의견 63%로 나왔습니다. 아하. 대다수 통계나 아니면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긍정적이죠.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받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죠. 소득 재원입니다. 돈만 많으면 뭐 막 줄 수 있죠. 돈이 일정하기 때문에 과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뭐 토지세, 보유세 이것을 좀 통해서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세 부분? 사실 이재명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기본소득 발표하면서 토지세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 토지세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기존에 사실 성남시장 시절에는 국토보유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토보유세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약간 반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듣기에 아 땅을 가진 사람들이면 난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다 돈 내야 되는 돈 건가? 내야 되구나. 이거 완전 증세구나. 이렇게 그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명칭도 바꿨고 또 이제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전 국민 96%는 토지세를 안 내거나 오히려 환급금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의 변도 좀 붙인 걸 보면 본인도 이제 좀 고민은 많았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토지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사실은 제시는 못했습니다.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검토 요청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단순히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 한 차례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다만 이게 지금 이 토지세가 만약에 지금 토지의 유한성, 그다음에 불로소득 뭐 이런 단어들로 좀 점철이 되는데 네. 일어나지 않는 불로소득을 있을 거라는 전제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이제 저희가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땅 주인이 얻을 토지 초과 이익을 미리 예상해서 그걸 세금으로 환수하자라고. 근데 그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조세요. 이걸 네. 과연 개인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아하. 부분이 있는 거고 토지의 유한성 부분도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런데 토지의 유한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토지는 한정돼 있거든요. 모든 토지가 유한하다고 해서 그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좋은 땅만 그렇죠. 많이 예. 오르죠.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개발이라는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다양한 요소들, 어떤 교육이나 문화, 직업
뭐 이런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를 좀 간과하진 않은 건가, 하진 않았나라는 우려가 들어서 뭐 토지세가 되었던 어떤 재원 방안 마련은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저희 깨알 홍보를 하자면 기본소득 미래통합당들이 고민을 하군요. 그럼요. 저희가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성민종 비대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 뭐 이런 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 대신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뭐 단순히 토지세다, 보유세다 딱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결정 지을 것이 아니라 좀 긴 호흡을 갖고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지사가 좀 빨리 치고 나가는 바람에 참 미래통합당은 절대 기본소득 얘기 안 할 것 같았는데 네. 미래통합당에서 법안까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50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보유세, 토지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 목적세,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소득으로만 줄 세금을 걷자라는 것인데 네. 뭐 데이터세, 로봇세도 등장을 로봇세가 했는데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아직 그것이 실현되려면 대한민국 아직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하는 노동층이 많고 노동 현장이 많기 때문에 로봇이 등장해서 사람을 대체해서 그것을 다시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통해서 기본소득 지급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이렇게 많이 던져놨지만 아주 냉철하게 말하면은 세수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입니다.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최근에 경기일보에 기고된 글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 결국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고 20, 30대에게 기본소득을 좀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시 세금을 뭐 걷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고를 경기도 화성 봉담고등학교 유경균 학생이 기고했습니다. 어린 학생이요? 네, 고등학생. 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 고등학생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관심이 높은 이제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 어젠다는 당분간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방법론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소득 아주 주목이 됐었는데 또 하나의 이재명 표, 또 경기도 표에 또 정책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기본주택입니다. 아, 기본주택. 뭔가 알듯 말듯한데 먼저 기본주택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주택자라면 예.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이거를 이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예. 역세권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이제 이 기본주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주택. 기존의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저소득층에 주던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하지만 현실성 측면에서 또 일단 3기 신도시 조성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거니까 네. 논의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또 공급 물량 가운데 기본주택과 일반 분양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재원 조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자가 뭐 더 가면 네. 덜덜덜 떠는데 기본주택 이제 기본주택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MC 장관 집이 네. 없잖아요 지금. 없죠. 예. 매회 제 집은 보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막점 받고 때문에 삼회째. 제가 경기도 무주택자의 상징이 됐습니다. 기본주택 들어가 기본주택 무주택자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이게 빨리 결혼해서 신혼부부 같아서 현실화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년에서 10년 걸릴까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 그때까지는 충분히 최소 4년 그 정도. 청년. 청약을 받으려면 더 오래 걸려요. 근데 저거는 그 가점제가 없이 그냥 없으니까요. 무주택자만 네. 들어갈 수 있거든요. 4년 네. 충분히 무주택자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결혼을 하지 말아야 4년 뒤에도 가능성 농후합니다. 안 들어가면 미친 거죠. 이 현실화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예. 좋습니다. 이 취지대로만 되면 참 좋고 와 상당히 많은 이들이 정말 가고 싶을 거예요. 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중산층을 위한 예. 임대주택이어서. 그렇죠. 네. 중산층 또 신혼부부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이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 난리가 나고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기본주택 제도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김민주 기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거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지자체 차원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의문이 제기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은 지방자치 단독으로는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실제로 나라지표라는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평균 재정 자립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50%였고요. 가장 높았던 적이 2017년이었는데 53.7%입니다. 그럼 결국은 절반은 국가 보조금이 없이는 지방자치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2019년으로만 본다면 경기도 화성시는 68.86%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왔네. 이 정도는 굉장히 예. 높죠. 예. 근데 반면에 똑같은 경기도인 연천군이 전국 148위, 재정 자립도 20.51%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화성이나 이천, 평택, 천안, 아산, 파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 산하의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직접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연천군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중요한 것은 산업이 기반한 곳은 주택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연천군 같은 경우에 만약 기본 주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 불균형이라든지 네. 기본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자립도에 대한 부분과 지역 간의 편차 아하.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 기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결국 정부도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본 주택도 미래통합당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건 안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사실은 꼼수기 때문에 꼼수다, 이거는. 네.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리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2025년에는 전국 국민의 4분의 1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겠다라고까지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또 이재명 지사가 내 기본주택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또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기본주택하고는 비슷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게 지금 결국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시장으로 좀 전환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전 국민들을 사실 다 월세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본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상은 기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인구가 지금 1,300만 명이고요. 네. 그중에 520만 세대, 무주택자 비율이 40% 정도라고 하니까 실제로 210만 세대 정도가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차 물량, 4년, 아까 말씀 주신 4년 안에 확보되는 물량이 13,000가구에 불과합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확률이 0.6%입니다. 어렵네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기본주택이라고 명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전 국민이 국가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30년 동안 임대 월세를 살 게 아니라면 게다가 지금 이거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또 박탈감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같은 입지에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산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의 기본이 평생 월세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하고 일부 계층,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당연히 어떤 그런 공공임대를 주되 다른 국민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자연스럽게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정책, 어떤 대출을 풀어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게 4년 내에 13,000가구 주면서 기본소득이라고 명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주택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 2년을 좀 살펴봤는데 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부터 기본소득, 또 기본주택, 또 본인의 무죄 판결까지. 자, 그렇다면 남은 2년간의 경기도정의 과제 하나씩 좀 꼽아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세수 확보를 위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 목적세를 포함해서 범국민적인 일정 정도의 증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때 조세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만약에 내가 10,000원의 직접세를 더 내고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목적세가 아닌 아주 현실적인 세금 증세 방안을 얘기해야 되고요. 수술실 CCTV 의무화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요한 어젠다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 과정이 있으니 법이 필요하겠죠. 국회로 어떻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 역시 정치행위로서 남아있다. 편지는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 편지든 공청회든 뭐든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먼저 포섭외를 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한규환 부대변인. 저는 지금 뭐 전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부동산 문제 해결의 키를 저는 경기도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네. 사실 서울이 아니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아직까지도 경기도에 사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 출퇴근 시간이 평균 출퇴근 시간이 OECD 평균의 3배에 이른다는 조사가 네.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로 밀려났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었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남은 2년 동안 뭐 일부를 제외하고 3기 신도시든 마찬가지고 나머지 서울 주변의 도시들을 갖다가 어떻게 청년들이 살만한 곳, 그러니까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서울과의 접근성, 뭐 GTX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서 경기도를 서울만큼 살기 좋게 좀 더 변화를 시킨다면 서울 집값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저는 경기도가 그것만 해도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으로 하는 그 과제 중에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 한마디 얹고 싶습니다. 네. 제가 딱 이 케이스거든요. 경기도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근데 전 너무 좋거든요. 저도 그래요. 삶의 만족도가 너무. 자차로 이용하시죠? 네. 아니, 대중교통도 타고요. 예. 그렇죠. 예. 잘 예. 자꾸 왜 재산을 공개하세요, 제 재산을. 자차에 모두 택합니다. 이렇게 자꾸 벗겨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 방송하면서. 카푸어라고요? 아니 근데 이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 경기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 측면에서 경기도지사가 좀 이 경기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뭐 오해 없을 게 저도 경기도 한 20년 살았었는데 네. 경기도가 좀 더 어떤 새로운 주거에 대한 강남만큼 살기 좋고 서울의 어느 곳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바람을 약간 섞인 말이었습니다. 또 그것도 있고 저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네. 서울하고 이제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된다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보다는 경기도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택 대란이라든지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부터는 대선 주자 1위 정치인 이재명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년 만에 지지율이 반등이 됐죠. 거기다가 대권 주자 1위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저력 어디서 나오는지 또 이걸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정치인 이재명의 리더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 여의도에서는 여의도 이제 김민주 지사가 항상 가니까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어서 성남시장 2번, 이번에 도지사 1번째인데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어서 당에 새가 없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 한 20명 넘게 와서 어깨에 좀 힘이 실렸습니다. 20명이나 네. 모였어요? 넘게요. 네. 최근에는 입법 파워도 좀 상당히 눈에 예. 띄는데 뭐 처음에는 여야 전원에게 보냈어요. 그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협력 편지요? 친서를 네. 보냈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관련 입법들이 쏟아졌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대부업의 법정 이자율 그 상한을 낮춰달라는 친서를 또 보냈는데 예. 김남국 의원이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주식 공매도가 또 재개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했는데 이거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에서 긍정적입니다. 바로 막 받아주네요. 이게 사실 선입견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뭐 개선되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아하. 네, 특히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법 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느껴지고요. 과격한 줄 알았는데 실용적이다. 아하.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비싼 집에 사는 걸 왜 뭐라고 하냐? 집값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징벌적으로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좀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거의 뭐 주목하는 정치인이 없다가 지금은 정말 바로바로 받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회의 때 20명 이상이나 모였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이다 발언이 눈에 띕니다. 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트럼프 아니냐, 한국의 트럼프 아니냐, 또 비판도 좀 다양한 것 같거든요. 그만큼 뭐 장단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의원도 총리 때는 뭐 지지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다가 정치인이 좀 되니까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기도 하고인데 정치인 이재명의 리더십의 한계, 리더십의 어떤 앞으로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까 김민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을 안 해봤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차지하고 넘어가더라도 네.
일단 정책 면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쌓아온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미지의 문제, 그러니까 뭐 특유의 직설적이고 어떤 선명성 있는 그런 화법들이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보수층이나 뭐 이런 중에서 보수층은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 화끈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층에서 시원하다라고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막말 약간 가까워지니까. 품격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같은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호불호가 아까 극명하게 갈리신다고 했는데 뭐 불호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이분법적인 화법에 대해서 네.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 지도자로서 어떤 그런 포용력이나 이런 걸 갖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래서 아무래도 선동가, 포퓰리스트 이런 딱지가 계속 붙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당내 지지 여부입니다. 사실은 제일 큰 게 당내에서 어찌됐건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추후에 본인이 대선 출마까지 갔을 때 과연 대선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당내에서 대선 후보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네. 것인가. 그 두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비교하셨는데 진짜 그러네요. 콜라랑 사이다네요. 홍준표 콜라, 이재명 사이다. 예, 콜라랑 사이다네요. 예. 네. 그 이재명 지사 그 추진력, 그 리더십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그 인간적인 그 이미지가 있어요. 손영공이라는 그 인간적 이미지가 그렇죠. 기성세대에게는 그 옛날에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연계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또 젊은 층에게는 그 격차, 나 출마부터 다른 그 격차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돼서 정서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그 후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거든요. 충성도를 이루는 속성은 역시 진보 성향. 그다음에 아까 계속 나왔던 실용성. 그다음에 이제 팬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팬덤. 이것이 이제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역대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속성과 비교해 보면 노무현 후보와도 비슷한 좀 것 비슷한 같아요. 면도 있고요. 예, 그런 여러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비슷한 면도 분이 있고. 되게 많으셨네요. 예, 그런 게 다 홍준표, 조금씩 다 이명박. 담은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어디로 이제 갈지는 좀 더 봐야 되죠. 이명박이 되느냐 노무현이 되느냐. 어차피 대통령은 되셨으니까.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성공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네. 내 편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적을 많이 안 두는 것도 중요한 한데 아까 적극 지지층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20%다라고 하면 그 20%는 무조건 이재명 지사를 찍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 80% 중에선 절대 이재명을 안 찍을 사람도 사실 상당 부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지금은 보수층에서 한번 10% 정도가 이제 지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나중에 갔을 때 중도층까지 관련 껴안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력을 보면 국회에 입성했던 적은 한 번도 전화 두세 번 한 것처럼 보였는데 한 번도 안 했군요. 한 번도 없습니다. 몰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의도의 정치 문법을 모른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 이 약점으로 작용을 할까요? 큰 약점이 되나요, 이게? 큰 약점까지는 되진 않고요. 일단 살펴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전두환 민주화 이후에요. 이후에 예. 전두환 씨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모두 국회의원 경력을 쌓고 난 후에 네. 대통령이 당선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여의도의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문법이 모른다가 큰 리스크가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많이 알아놓아야 할 것이 당내 경선을 뚫어야 결국은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당내 기반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오히려 가장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포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자신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자 대법원 판결이 죄송합니다. 바뀌었네 뭔가. 미안해요. 네, 자 지금 이낙연 후보를 꺾고 이낙연 의원을 꺾고 지금 1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추세가 어떻게 될지 지난 대선 때가 기억이 나요. 촛불 이제 혁명 촛불 집회하고 할 때 바짝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경선에서 또 주춤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또 대선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이소영님? 일단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2015년 4월에 1% 지지율로 대선 후보군 첫 발을 네. 디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의 어떤 지지 지표 전체를 보면 우상향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낮게 출발해서 쫙 올라오는. 쫙쫙 올라가는 스타일.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이낙연 후보와 그 17, 19 이렇게 해서 이제 역전이 일어났는데 이건 이제 그 오차범위 이내의 역전이고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 데드크로스 그다음에 그 민주당 정당 지지도 역전 통합당과 데드크로스, 예. 역전 이것들이 일어난 요 상황에서 약간 틈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아하. 요 이재명 지사가 약간 이제 앞서가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재명 지사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은 수도권 30대에서 50대 남성층이에요. 더 좁히면은 경기도 40대 남성이라고. 좋은데요? 네, 딱. 그러니까 이제 보완해야 저예요. 저는 뭐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지만 접니다. 딱 그러니까 저네요. 보완해야 예. 될 지점이 이제 여성층이라든지 네. 고령층, 그다음에 지금 가장 부족한 게 호남, 그다음에 대통령 긍정 지지층, 네. 민주당 지지층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크로스가 돼서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아하. 일단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좀 하락세를 가야 돼요. 아, 반대가 네, 됩니까? 오히려 하락세로 가야 네. 되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 경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 지금 3인의 당대표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야 돼요. 아. 그러면 현재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 상승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정체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지금 표정 관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일 것 같습니다. 머리도 계속 하얗게 염색을 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언제 하는지 그 네. 관건이. 네, 과거에도 이 대선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네. 이 대답을 좀 아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경기도 재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 이 대권은 결국 주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피하는 듯한 대답을 했었는데요. 과연 그 속마음은 뭘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관심 없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물어보거든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묻고 있거든요. 과연 이재명 도지사는 이 경기도지사 재선을 도전할까요? 아니면 대권에 도전을 할까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른바 정치 뽕을 맞았었다. 아. 그 당시 내가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권을 뭐 도전한다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고 다만 대선이 지금 2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늘 불펜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지사일 것이다. 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준비 바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민주당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이재명 지사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늦고.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그 싱크탱크라고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만나고 국가 전반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정책들을 미리 만들어 두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네. 자, 야권에서도 아마 이재명 지사를 두려워할 것 같은데 제가 야권의 인사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전에 아, 이재명 살아오면 무서운데? 라고 얘기했던 건 들었어요. 그분의 생각이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시죠? 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낙연 의원보다 이재명 지사가 더 무섭다. 맞는지 하고 무섭다 왜 무서운지. 뭐 저는 말씀해 주세요. 일견 동일합니다. 뭐 무섭다라고 표현까지는 그렇고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위협적인 존재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지지 기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스타일로 따지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약간 아웃파이터 기질, 그러니까 방어 위주로 하는 방어 위주로. 그런 스타일이고 제가 이재명- 이걸 말씀드릴 네, 수는 네. 없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파이터 기질인데 바로 때려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근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문은 아니지만 뭐 적통 친문은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실 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스타일. 그래서 기반 자체가 당에 있다 보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이낙연 전 총리가 그대로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축구공처럼 이제 어디로 튈지 알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보입니까 그게 네. 다? 왜냐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제가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면 말씀드릴 예. 수는 없고요. 아, 당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답변을 많이 그러니까 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답변이 답변이 예상이 되니까. 뻔합니까, 이게? 아니 왜냐면 항상 이렇게 피해 가시니까 수세적인 입장을 하시니까. 근데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실은 여론에 많이 지지를 얻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돼서 뭐 거칠 게 없고 사실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슈를 주도해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러니까 축구공과 럭비공의 차이인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럭비를 잘 안 좋아합니다. 결론은 뭔 그겁니다. 말이죠? 잠깐만요. 한쪽은 축구공이고 한쪽은 럭비공인데 우리나라 국민은 축구공을 좋아하고 미국이나 럭비를 좋아하니까 그쵸. 미국이 나가라 이런 둘 다 뜻이에요. 싫다는 얘기죠. 상당히 저평가죠. 지금 1위예요, 1위. 지금 럭비 좋아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20%가 럭비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대권으로 가려면 넘어야 될 산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걸리는 거 뭐 여기 있는 우리 패널 분들 다 아마 알 것 같은데 이 지지세도 많지만 그만큼 비토 세력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굳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합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또 비토 세력도 없어야 되거든요. 강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면은 혹시나 또 이낙연 의원이 훨씬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지지층을 좀 넓혀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정체가 될지 또 어느 층을 공략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당 밖에서 당 안을 공략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2018년에 이해찬 당대표가 당선될 때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세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SNS 여론만 봤을 때는 김진표 의원이 당선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네.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였거든요. 근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김진표 의원이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내 지지 기반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노로 분류였었던 이해찬 의원이 무난하게 40%를 넘기면서 당선이 됐고 그다음 송영길, 그다음 김진표 의원의 순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기반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당내 기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 밖의 사람들이 아 이재명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시국에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이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의 삶이 바뀐다. 네. 이런 것들로 해서 하방 압력을 당에 주면 당 안에 있는 지지 기반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안을 곧바로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당 밖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40대 남성 말고 말했던 우리 이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호남이나 여성이나 좀 많이 넓혀가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너무 한쪽에 몰려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발언, 언행 이런 거 보면 좀 유해진 것 같아요. 머리가 제가 해서 자꾸 그런지 몰라도 그 효과가 좀 있다고 강한 하더라고요. 느낌이 아니고 그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김민희 기자? 네, 달라졌다고들 많이 합니다. 네. 19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된다라기보다는 자기를 부각하려는 행보였다면 네. 지금은 이거 좀 되겠는데 되겠는데. 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만큼 신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네.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길게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벌써 말을 했을 거 내날 같으면 축구공이 돼요. 이미 말을 했죠. 네. 점차 축구공이 돼요. 럭비공 바람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석에서도 경기 도정 성과에 대한 주문을 부쩍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와, 예. 바뀌었어요, 많이. 다만 많은 의원들 말이 내년 재보궐선거도 있고 여권발 이슈도 많고 야당발 이슈도 많고 아직 대선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한 거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현재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 내지는 인지도 수준으로 보면 딱 맞다. 아하. 아직은 국민이 미래 권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권 주자로 또 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완전하게 대립이 됐었죠. 친문 세력하고 화해인데 최근 친문 인사를 뭐 적극적으로 기용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화해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화해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일단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정당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사를 통해서 화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임 평화경제부지사 이재강 부지사가 선임이 됐죠. 부산 서구 동구에서 세 차례 낙선을 하면서 부산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재강 부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국 런던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간 이후에 이제 국내 복귀를 해서 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동구를 선택한 이유가 1988년 통일민주당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 바로 노무현 의원입니다. 아. 그 부산 동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이제 이재강 이재강 부지사죠. 부지사.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적인 부산 친노 인사를 영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사를 봤을 때 결국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윤영 소장님은 어떻게?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거든요. 지금 말을 안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대법원 판결날 이후에 굉장히 그 메시지 많이 냈어요.
특히 부동산 이제 이게 이재명 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주택 얘기했지만 사회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부동산 백지 신탁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1주택, 그다음에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뭐 토지 거래가 엄청나게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과연 집값을 잡는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이게 아직은 좀 미완성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이긴 한데 그 인국공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 그 격차와 그 양극화에 대한 그 감수성 있잖아요. 네. 이걸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잘 안을 수 있는가 메시지나 이런 면에서 실수하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호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 하지만 이제는 친문 인사의 말입니다. 이제는 해경궁 김씨 문제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정리됐고 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이번에 사실상 정리가 됐고요. 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당내에서 뭐 패러다임이나 이런 게 작동해서 이재명은 진짜 절대 안 돼.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예. 대다수가 양극화 문제나 뭐 코로나 의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임자가 누구인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적임자가 누구인가,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다음을 보지,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하지 이제 이걸로 편가르기를 계속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친문 인사들하고도 화해를 해야 되고 뭐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죠. 남은 2년간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는 대권 주자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시그널이 뭔지, 뭐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랐던지 아니면 뭐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거는 기본 소득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기본 주택이 안착이 된다든지 어떤 시그널들이 있을까요? 이은영 소장님은 지지율이면 한 30%? 그까지는 안 가지겠죠? 까지는 가기는 어렵고요. 아하. 네, 일단은 민주당 내 그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도가 중요해요. 네. 그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그 한 28%, 이재명 지지 28%, 이낙연 후보가 37%, 거의 한 아직까지 10%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나네요. 네. 이게 이제 좁혀져야 돼 일단 아,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네, 네. 지지율이 좁혀져야 되는데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되고 이러다 보니까 반사이익 그렇죠. 비슷하게 약간 이제 틈이 올라가는 생겨서 거죠. 이제 맞죠? 이재명 쪽으로 예. 간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이게 역전되려면 이게 상당히 고난의 또 과정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시그널이네요. 민주당 지지층이 누가 더 많이 이낙연이냐 네. 이재명이냐 지지냐에 오차범위 따라서 이내로 들어가면 그게 네, 시그널이 될수 시그널이다라고 있는 우리 이진영 소장님 짚어주셨고요.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는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워낙 획기적으로 죄송합니다.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획기적으로 또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이름표를 붙일 만한 정책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네. 이후에 뭐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뭐 대권 주자 입지를 굳힐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기본주택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최소 4년은 걸리기 때문에 본인 임기 뒤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임기 뒤기 때문에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아까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지율에서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지지율? 네. 아니요, 전체적인 전체지율? 전체적인 지지율을 네. 보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를 보고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상황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가 있으면서 아하. 여당 내에서 계속 쓴소리를 내면서 사실은 반대급부로 이제 여당 내 야당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그렇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뭐 지금 될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는 지지율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 그럼 그 지지율을 과연 이재명 지사가 그대로 흡수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가 1차 관문이고 이후에 이제 또 대선 국면이 가면 아까 친문에게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고 했는데 과연 당내에서 또 얼마만큼 본인이 표를 갖고 올 수 있어서 대권 후보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시그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찬수 평론가. 저는 뭐 당분간은 이 지지율이 이낙연 의원과 1, 2를 엎치락뒤치락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당분간 더불어민주당의 3위 후보군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1, 2위 후보군으로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1, 2년 동안 지속된다는 건데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서울시장을 미래통합당에게 넘겨준다고 했을 경우에 경기도지사도 공석이 되면은 안 된다. 이런 하방 압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서울시장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한 번 당선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장 후보군도 사실상 대선 후보군입니다. 경쟁자 한 명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내년 서울시장이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직은 시기상조겠죠. 그 의령 군수는 빠진다면서요? 그 제가 의령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의령 군은 뺀다고 지금 의령군
아닙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럭비의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변방으로부터 온다. 럭비를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면 된다. 네, 뭐 미래통합당은 지금 대권 후보가 별로 안 보여요. 아닙니다. 많이 여러분 거론되고 있는 한 명이라도 걸로 알고 들어보시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력한 후보죠 지금. 나머지 분들 근데 저희는 그 지지율에서 제가 왜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희가 좀 이제 군소 후보들이라고 지칭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분들 지지율을 다 합친 거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와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있을 때 그 표가 그대로 다 합쳐진다고 그냥 그 수치만 놓고서 19대 16이라고 해서 합쳐서 35는 절대 안 되거든요. 된다. 근데 미래통합당 쪽은 그 표가 다 합치면 아마 그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서 이게 지금 인물군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좀 결집을 하고 뭐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는 조금 지지율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제 개인적 관심사인데 네. 저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서서 이제 있는데 염색은 언제 할까요? 머리 염색은. 궁금해요. 아니 어디 한 인터뷰에서 네.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아, 돼지열병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머리가 검정이었어요. 네. 점점 갈색, 뭐 회색, 흰색이 됐는데 네. 그 중에 중간중간 수해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네. 염색할 기회를 못 찾았다고. 제가 뭐 최근에 하여튼 직접 뵌 적이 있는데 저기보다 더 하였습니다. 아직 은발이에요. 완전 눈썹이 다 하얗게 지금 변한 상황인데 네. 코로나 안정화 상황에 따라서 브릿지로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많이 나아질수록 점점 까만 부분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근데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이미지 근데 전략상? 그게 검은 색깔일 때 그 좀 강한 이미지가 네. 더 강해가지고 좀 저걸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염색 부드럽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약간 브릿지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황교안 부대변인은 어떻게? 저는 럭비에 관심이 없어요? 없습니다. 머리를 염색을 하든 뭐 여성층은 네. 머리 하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럭비 팀이 뭐 월드컵 나가면 제일 많이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럭비. 럭비. 고맙습니다.